김퀴의 경제 뉴스 큐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그럼요. 자, 이번 주도 정말 경제 뉴스 빠르게 또 네.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앞에서 미중 무역 분쟁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네. 이 언제까지 이거 갈등이 계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과거처럼 우리 함께 잘 살아보자,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 이런 거는 이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이 개혁개방할 때 기술도 전해주고 네. 뭐 대학생들 전부 미국에 와서 공부해서 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해줬거든요. WTO 가입도 도와주고. 근데 이제 그런 모습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11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쟁점화하는 것도 있어서 더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적 문제를 떠나서 그럼 이 두 나라가 왜 그러냐?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중국이 미국 좀 도와줬어요. 국채 막 사면서 도와주고 네.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 앞질렀다 생각하고 발톱을 좀 드러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세계 최강 국가야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때 미국이 좀 각성을 했고요. 좀 기분 많이 나빠하고 이 친구들을 좀 눌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고 오바마 대통령 때서부터 약간 노선이 바뀌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어진 거기 때문에 뭐 누가 되든 간에 계속해서 이런 모습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과 중국은 저렇게 계속 갈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전략과 여러 가지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 해볼까요? 네. 이번 주 초에 국토부 장관이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네.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과가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건가요? 근데 법은 이제 국회 소관이죠. 그러니까 법안과 관련된 주무부처장이 법안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또 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정안 통과 여부는 전적으로 국회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다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8일 날 이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논리적 기초를 제공한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지금은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보다 해병대 특검법이 더 이슈기 때문에 거기에 언론 등이 좀 초점을 맞추고는 있지만 아마도 거부권 여부에 대해서는 두 법안이 같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전세 사기로 이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분이 벌써 8명이나 되거든요. 네. 전세라는 게 서민의 주거 사다리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안 또한 서민들을 위한 민생 법안 중에서 중요한 민생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선구제 후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준에 부합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판단이 되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해주고요. 네. 이걸 이제 선구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정부가 이제 집주인에게 돈 받을 권리를 인계하게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세입자들에게 지급한 돈, 그러니까 정부가 미리 준 돈을 받아내는 거죠. 이걸 이제 후구상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부가 먼저 돌려줄 돈은 그러면 어디서 나는 거냐? 그렇죠. 재원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두 손 두 발 들고 이미 집주인들이 돈 없다고 나가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라는 게. 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정부가 돈 줘버리면 나중에 구상할 때 제대로 돈 받을 수 있느냐? 손실 날 것 같은데? 라는 게 이제 두 가지 문제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현재 개정안대로 가면 재원은 청약저축 등으로 마련된 주택도시기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데 네. 이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게 언젠가 국민에게 돌려줘야 될 부채성 기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손대는 건 아닌 것 같아라는 의견을 줬고요. 또 정부가 차후에 회수하는 상황에서도 일부는 손실이 날 게 뻔한데 수조 원의 손실이 그대로 기금을 조성한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니까 이것도 안 될 것 같아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런 집들이 경매로 나오고 뭐 이런 과정에서 가치 산정이 잘 안 돼서 지금 얼마에 사들이고 또 얼마에 팔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돈을 지불한다는 거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운 거죠.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죠. 김큐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지켜보고 시간을 보낼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한 2년 정도 지난 사안이어서 이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아까 안타까운 선택하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택도시기금의 설립과 사용 목적을 넓게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인 걸로 보이는데요. 국토부 장관은 좀 좁게 해석한 거죠. 주택도시기금법 1조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해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물론 주 사업이 청약저축을 통해서 들어온 납입금 그리고 건축 인허가나 부동산 소유 이전 등기할 때 국민주택 채권 같은 거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들어온 돈을 모아서 주거 관련 다양한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게 주택도시기금의 첫 번째거든요. 활용도거든요. 근데 아까 목적에 주거복지 증진이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돈으로 매입하는 게 주거복지 증진에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도 좀 힘든 거여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네. 뭔가 끝도 없을 것 같거든요. 음. 박 장관도 수조 원 손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네. 수학 정답처럼 틀리고 맞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택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수조 원이라는 그 박 장관의 표현도 조금은 무섭게 들리지만 오해의 소지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세입자들에게 먼저 내주는 돈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보면 보증금의 최소 30%, 네. 그러니까 1억 전세 보증금에 3천만 원 정도로 시작해서 뭐 다양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이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매에 넘어가고 뭐 이런 집들 사실 가치가 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받아야 할 보증금의 한 50에서 60% 정도에서 지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얘기되는 전세 사기 피해 금액의 절반 이하 수준이 투입될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정부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투입한 돈을 절반 이상은 또 회수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경공매에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 정부가 매입 임대로 활용하면 되거든요. 부동산 경기라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르는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또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는 거여서 당장 1, 2년 안에 회수가 안 된다고 이걸 수조 원 손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어 보여서 금액보다는 지금은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먼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사안을 저는 야당 쪽에서는 구제로 보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는 지원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해법도 다르고 그 앞서 말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라는 개념은 경제적인 효과를 지금 정부는 제외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 경제생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산층에서 잘못하면 최저생계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법을 통해서 이들을 어느 정도 생활이 유지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다시 경제적인 간접 효과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전세 사기가 터진 게 벌써 2년인데 정부가 대책하고 특별법 내놨지만 뭐 경매 우선권 준다고 신청하면 자격 요건 따지고 들면서 잘 안 되고요. 실제로 지금 정부가 사들인 거는 2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정도라면 뭔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제 사기 피해자들의 형평성 얘기도 지금 좀 나오긴 하거든요. 네. 다른 사기자들도 그럼 다 피해자들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주택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주거안정위에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전체 자금의 70에서 80% 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준 제도잖아요. 네. 단순히 투자나 여유 자금을 돌려서 피해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삶이 70에서 80%의 돈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빌린 돈이 이건 아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이제
그냥 정부가 놔두게 되면 나중에는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던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던가 전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면 조금은 고민을 더 해야 될 상황 아닌가? 그래서 28일 날 일단 통과 여부를 보고 네. 거부권 행사 여부도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제를 이번에는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김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네.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금이네요? 김이 아니라 진짜? 사과에서 대파로 이제는 그 네. 바통을 김이 이어받은 느낌이긴 하죠. 이거 바통 계속 이어받나요? 다른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김 수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김을 검은 페이퍼 또는 검은 반도체라고 부르기까지 하거든요. 네. 김밥 쌀 때 쓰는 마른 김 도매 가격이 지난달 말에 한 속이 100장이에요. 이 한 속이 10,0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80%가 올랐어요. 엄청나네요. 지난해 5,600원 정도 이 한 속 100장이 그 정도 했다고 하거든요. 주변 아마 김밥집 가셔도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가격이 올랐거나 맞아요. 또는 김 구매해서 보시면 조미빈 같은 거 장수가 줄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뜯어서 먹어보니까 5장인가 이렇게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조금 들었어 그랬는데 그게 가격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이유는 근데 좀 뻔합니다. 작황이 부진했다, 수요가 증가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정부는 이제 혹시나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오르는 요소가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김에서 작황 부진 그리고 수요 증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사과 등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황 부진보다는 수요 증가 쪽에 김은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김 작황은 현재 부진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2024년 국내 물김, 그러니까 마른 김을 만들기 위한 뭐 그 전 상태를 물김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김의 생산량이 약 1억 5천만 속,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작황 부진의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김의 주 생산이에요. 일본이 좀 안 좋습니다. 최근 이상고온으로 일본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본은 이제 오염수 방류 이슈까지 있어서 일본산을 조금 피하려는 분위기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우리나라로 좀 몰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특히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내리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은 우리나라가 65에서 70%, 일본이 25%에서 30% 생산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수요가 굉장히 쏠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김 얘기하고 있는데 K-팝도 김에 뭐 한몫한 게 뭐예요 이게? 그것도 좀 분명해 보이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올해만의 특징적인 건 아니고요. 그동안 꾸준히 동남아에서 이른바 한류, 그러니까 K-팝하고 K-푸드 뭐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이게 좀 일반화되고 대중화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동남아에서 김을 직접 생산하거나 김을 소재로 뭐 김 스낵이라든지 다양한 간식거리를 만드는 그 공장들, 회사들도 꽤 많습니다. 네네. 원래는 중국에서 이 재료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해요. 중국도 김의 일부 생산하거든요. 근데 동남아 쪽에서 요즘 김의 고급화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 중국 김은 조금 두껍고 뭐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한국산이라고 표시하면 가격도 높여받을 수 있고 인기도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한국 아이돌들의 얼굴까지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 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출로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주변국의 작황 부진, 점차 늘어난 해외 수요가 더해지면서 올해 김 가격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럼 앞으로 김 계속 고점으로 더 향할까요? 김은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이후에 생산량이 좀 늘면 가격은 조금 다운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계속해서 바닷물의 수온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처 방안이 필요한데 김 양식 면적 이제 정부에서 넓히겠다고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따뜻한 기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김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시작돼 있는데 이것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육상에서 큰 수조에서 김을 키우는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년 내에 육상 양식이 가능할 거라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좀 기대를 해보고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이 금이 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퀴즈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